전북 CBS 사람과 사람. 네, 전직 보좌진들이 들려주는 여의도 세계 최고의 보좌관 시간이나요. 오늘 또 고상진 전 보좌관, 최영호 전 비서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호입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을 좀 맞이해서 문 대통령과 관련한 소소한 비하인드 이야기, 스토리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어제 취임 3주년 연설 혹시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와 경제 문제가 이제 주요 내용이었던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뭐 한편으로 기대도 되면서 또 칭찬도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경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도 또 함께 갖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걱정과 우려, 네. 기대 함께했던 최용호. 저는 그냥 고용보험 확대 정도가 좀 인상적이었다. 예,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하니까요. 전국민 고용보험 네, 확대. 네, 네. 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급이에요. 네. 지금 3년차 지지율로 가장 높고 갤럽 조사 기준으로 71%. 이 지지율 고공 행진 뭐 온전히 코로나 대응 탓일까요? 네. 글쎄요, 사실은 뭐 코로나가 이제 역대급 태풍을 가져온 것은 또 사실인 것 같고요. 그거에 앞서서 또 지리멸렬한 야당의 탓도 있지 않나. 그런 또 반사 이익을 보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최영호 전 비서관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저도 이제 좀 그 정보에 약간 취약한 편이라 코로나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사실은 잘 실감을 좀 못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대도시 위주로 특히나 공공 그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많은 대도시 위주의 등 굉장히 좀 큰 그 공포로 좀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코로나라는 어떠한 질병과 전염병에 있어서의 좀 그거에 대한 그 대응이나 반응이 굉장히 즉각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정부의 지지율과 야당이 어떻게 했냐는 좀 크게 관련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네. 이번은 좀 특이한 게 아마 2016년 17년 어떠한 박근혜 탄핵이라는 어떠한 그 후폭풍이 지금까지도 좀 여파가 있지 유지되는 거 않았나. 아니냐? 그리고 네. 그 자유한국당이 뚜렷하게 지금 대권 후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야당이 되면서 좀 전혀 어떻게 그 불임에 가까운 상황이 지금의 지지율을 또 낳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분석은 비슷하세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대응 이것을 좀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질이 멸렬한 야당 요인 이런 것들이 좀 작동한 거 아니냐. 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3년 평가 좀 하면서 우리 전북과 관련한 평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대통령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고요. 뭐 새만금 사고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도 좀 내걸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좀 아쉬운 점은 없는지 이런 거 먼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고상진 전 보좌관 뭐 애초 기대감에 부합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까? 아니면 좀 모자랍니까? 글쎄 저는 뭐 그렇게 높은 점수를 드릴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달라지는 게 없다. 탄소진흥법이 이제 최근에 이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또 공공의료 대학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더 나가서 우리 새만금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그 친환경 뭐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뭐 만든다 해가지고 태양광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우리 도민들이 그동안 30년 동안 기다려왔던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문재인 정부 남은 2년 동안에 새만금 문제도 특별행정구역을 딱 설정을 해서 국가가 직접 나서가지고 개발을 한다든지 또 이런 어떤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어떤 거예요? 저는 뭐 아쉬운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전라북도가 어떤 새만금 이후에
획기적인 어떤 대형 그 국책 사업을 개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전라북도의 내재적인 책임도 그렇습니다. 있다. 예. 네. 최영호 비서관. 플러스 되진 못할 망정 마이너스는 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가장 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조선하고 그다음 현대중공업하고 GM대우라고 보여져요. 당시에 분명히 GM대우는 지킬 수 있었어요. 정부와 GM대우 간의 협의를 통해 지킬 수 있었는데 그 공장이 폐쇄됐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모든 그 대통령 후보들이 다시 사실 와서 공약을 했거든요. 이거 다시 내년쯤엔 재가동 하겠다 2018년도쯤에. 근데 재가동이 안 됐잖아요. 뭐 그거 왜 사실 새만금의 태양광이라고 하는 거는 15년 20년 정도 새만금 사업 자체를 늦추겠다는 의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매립지 자체에 태양광 놓고 뭐 아직 여기는 매립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15년 20년 뒤에 하겠다라는 거는 15년 20년 후 계획을 늦추겠다는 의미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새만금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계획을 공식적으로 늦춘 거죠. 사실 그 어느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늦춘 정부는 없는데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늦춘 거밖에 저는 안 된다고 보여져요. 네. 오히려 가장 큰 문제는 현대중공업 문제, 군산조선소가 이탈한 문제, GM대우 문제, GM 군산공장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다. 이런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두 분 상당히 평가가 근데 박하시네요. 네. 뭐 잘한 점은 없어요? 전북이에요. 네. 전라북도 출신의 장차관들은 많이 임명하신 부분은 평가를 네. 해줄 만하죠. 아, 그런 그 부분들은 평가할 만하다. 저는 사실 그건 평가 대상은 아니라고 봐요. 왜? 아니 다 서울 사시는 분이고 지역구도 서울인 분들인데 도대체 뭔 상관이 있나? 혹시 그 비문인 유성업 의원실에 계셨다는 점이 문재인 정부 평가에 작용한 건 아닐까요? 개인적인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남은 2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지금 전북에 약속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반드시 지켜지기를 기대를 좀 해보고요. 이번에 그 네.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 전국적으로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가 253명이었고 통합당 후보가 236명이었어요. 전국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통합당 후보들만 출마했던 그 지역을 놓고 봤을 때는 양당의 득표율의 차이가 4.79%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모두의 우리 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선, 대선 이런 선거를 승리한 그런 집권 세력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국민적인 관성이었는데 자칫 그런 어떤 그 착시에 빠져가지고 여기에서 의정이나 또는 국정에 조금만이라도 소홀하게 된다면은 제가 볼 때 4.79%는 며칠이면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지지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우리 이해찬 대표께서도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지만 과거의 어떤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좀 강력한 그런 국정, 의정의 뒷받침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새겨 들어야 될 뭐 예, 그런 말씀이신 예.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 최고의 보좌관 물론 이제 정책적인 토론도 진행이 됩니다만 사실 여의도 정가에서의 비하인드 스토리 좀 이런 것들을 좀 나눈 자리거든요. 사실 문재인 정부 3년 평가도 중요하지만 19대 총선에서 당시 이제 문재인 의원이 당선이 되고 초선으로 활동을 할 때 두 분도 같이 여의도에 계셨죠. 그랬었죠. 왜 네. 저희도 있었고. 그때 좀 만나 뵙기도 하고 좀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에 조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른 국회의원들처럼 이제 속칭 말하는 그 국민들한테 뭔가 어필하고 싶어하는 그런 튀는 그런 발언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달랐던 분 같아요. 그때도 너무 조용했습니까? 조용조용하셨고 네. 크게 뭐 이렇게 뭔가 이슈거리를 던진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고성진 부장관 근데 실제로 유성엽 의원실에 이제 계시면서 예. 문재인 의원하고 이렇게 만남도 주선을 하셨던 적이 있다. 그러셨죠. 최근에는 네. 뭐 이제 유성엽 의원께서 당 대표도 하시고 원내대표 해가지고 청와대에도 몇 번 가서 식사도 하셨던 것 같은데 과거에 2015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아마 문재인 의원께서 당 대표를 출마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무렵에 아마 유성엽 의원을 정읍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네. 모처에서 두 분이 한 2시간 정도 차담도 나누시고 그랬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잘 안 됐나 보죠. 그러니까요. 서로 뭐 이렇게 신뢰를 쌓는 데까지는 이렇게 네. 비화가 되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만약에 그때 이야기가 잘 됐으면 유성엽 의원의 그 정치 진로도 조금 달라질 수도 지금 있었겠네요. 뭐 이제 그 고백 아니라 축배를 네. 드셨겠죠. 예.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우리 최용호 비서관도 그 문재인 의원을 종종 좀 만났습니까? 같은 3층이었어요. 그래서 그 의원실인데 같은 3층이어가지고 지나가다가
가끔 아주 가끔 뵀는데 좀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보좌관들도 사실은 가가지고 인사하면서 사진 찍어달라고 했었거든요. 사실 그럴 만한 분들이 그때 2012년도 대선 전에는 박근혜,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 정도 그때 그 대통령 정도가 지나가다 사진 찍어달라고도 하고 인사도 되게 반갑게 하고 그런 분들이 그 의원회관 내에서는 그 정도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일종의 의원회관 내에서도 스타였네요. 예, 예. 네, 그렇게 기억되는 문제. 의외로 또 조용했었던 네, 그런 네. 의원이었다 이런 평가시고. 근데 사실은 이제 대선 행보를 했습니다만 패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차기 경쟁력에도 의문부호가 달리던 그런 좀 시절이었고, 네. 그러다가 이렇게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갑자기 또 대통령 유력한 후보로 변하게 된 터닝 포인트라는 거 이거 어떤 계기를 어떻게 좀 잡으세요? 탄핵이죠. 탄핵. 네. 음. 그 전까지 2012년 12월 달에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는 대통령이 된다고 막 얘기를 했었어요. 어차피 뭐 우리 편이고 우리 후보니까 뭐 선거에 이길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겠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그 굉장히 좀 그 막연한 기대감보다 좀 높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후보가 졌다라는 건 굉장히 큰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 대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셨죠. 개인적인 꿈을 접겠다. 그리고 이제 민주정부를 다시 만들어 달라 누군가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런 걸 하시고 국회의원직을 하시다가 그 다음 해에 아마 자서전을 내시면서 이제 도전하겠다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취지로 말씀하셔서 그때 좀 웅성웅성했었어요. 왜 저러지? 네. 뭐 한 1년 전에 하면 되지 대선 1년 전에 하면 되지 왜 벌써부터 지금 저럴까 지금 실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당권까지 도전하시면서 좀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대권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네. 선거는 민주당이 그때 기억해 보시면 2017년 아니 그 16년. 2016년 총선 전까지 모든 선거에서 져요. 모든 선거에서 지면서 아 이제 끝난 거 아니냐 했었죠. 근데 다만 2016년 총선과 그 다음에 그 일종의 이제 국정농단 이후에 그 집권의 길이 열렸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사실은 그 문재인 후보가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 대통령 후보가 승리를 할 것이다라고까지는 우리가 확신을 못했어요. 탄핵 이전까지는 왜 그러냐면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구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재창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문재인 후보가 문재인 그때 의원이 이제 당 대표가 되시고 그 이후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약간의 승리를 했단 말이죠. 네. 그때 이후로 이제 탄핵 이전에 그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저는 네. 유성엽 의원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국정농단 사건을 네. 새벽 2시까지 파헤쳤거든요. 국정농단 사건. 네, 최순실 사건을 네. 결국에 거기에서부터 저는 발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대한 어떤 그 촛불혁명까지 네. 이어지고 촛불혁명이 탄핵까지 이어졌다. 탄핵 정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 이제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만한 분은 뭐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은 그 탄핵 정국의 수혜를 입었던 여러 대선 후보들이 존재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안희정, 뭐 이재명, 거기다 뭐 안철수 등등 여러 그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들과의 경쟁을 이겨낸 문재인의 힘이랄까요? 좀 이건 어디에서 좀 찾아야 될까요? 아까 우리 최영호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무리해가지고 2015년도에 당대표를 도전했던 거죠. 사실은 당대표를 도전해서 2016년도에 본인의 어떤 세력을 많이 국회에 등원을 시켰기 때문에 그게 저는 큰 자양분이 됐고 자산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고 그다음에 팬덤이 깊어요. 사실은 자기 음. 고정 지지층이 많을수록 뭐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정과는 1대1의 구도가 아니라 다자 구도에서는 가장 유리하죠. 네. 팬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네. 즉 최대 계파의 수장이라고 하는 점들 이런 부분들이 작동했다. 근데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이제 그때 당시에 거의 여의도에 계실 때 친문, 비문, 반문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심했잖아요. 이런 갈등이. 사실 유성엽 의원과 문재인 의원과의 관계도 좀 그 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실제로도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습니까? 사이 안 좋진 않아요. 네, 사이 안 좋지는 않아요. 다만 네. 이제 그 지금 국민의당으로 나왔던 분들이 가장 좀그 반대편에 서서 좀 민주당의 어떠한 기존의 어떠한 그 열린우리당 그 운동권 세력들을 좀 바꿔보자. 좀 사실은 좀 빨랐죠. 지금 이후에는 굉장히 이제 좀 그 주류가 될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는데 좀 빨랐던 거고 그런 얘기를 계속 좀 강하게 했던 거지 개인적인 원한이나 그런 게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386 세력이 민주당의 주축 세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예. 그런 입장들이 국민의당으로 모였던 것이다. 예. 네. 사실은 이제 그 반목이라는 게 평상시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거의 뭐 같은 그런 취지에서 가치를 이렇게 추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은 이제 공천권의 싸움이죠. 다음 선거 때 나를 공천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누가 그 공천권에 칼자루를 쥘 거냐, 이거에 있어서 서로 간에 어떤 신뢰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서부터 반목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천권을 둘러싸움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게 본질적인 핵심이다. 거죠. 예. 네. 그게 지금은 상당히 좀 그 민주당 내에서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네. 아무래도 지난 2016년도 20대 선거 때 국민의당으로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정리됐기 이제 때문에. 네. 더 이제 민주당 내에 친문의 음. 어떤 순혈주의가 더 공고해진 거죠, 사실은. 네. 앞서 이제 유성엽 의원과 문재인 의원 간의 만남을 주선했던 이제 고상진 보좌관의 에피소드 잠깐 들어봤는데 최영호 비서관은 뭐 문재인 의원과의 개인적인 에피소드 같은 건 없어요? 없습니다. 워낙 스타 같은 분이셔가지고 네. 뭐 말 걸기도 힘들었죠. 네. 그때 좀 그런 에피소드라도 좀 가지고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별로 그렇게 네.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샤이한 스타일이에요. 음.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살갑게 이렇게 뭐 이렇게 보좌진 의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뭐 이렇게 격이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표정 하나로 그냥 압도해버리는 그런 네. 스타일이기 때문에 크게 뭐 에피소드가 있거나 그러지도 아, 않습니다. 표정으로 예, 압도합니까? 그냥 씩 웃어주는 걸로 그냥 끝내는 거죠. 뭐. 네. 그러면 뭐 카리스마가 있느냐 뭐 이런 그렇죠. 평가들이 좀 그냥, 예. 설왕설래 했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저희도 지금도 저는 반문이긴 한데 약간 네. 반신반의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뭐 국민들께서 71%나 지지를 하고 계시니까 인정을 해드려야죠. 네. 완전한 반문보다 반신반의하는. 반신반의.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지나간 이야기들 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또 한 가지 관심을 갖는 게 민생당의 진로예요. 민주당과 민생당 합당이 좀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좀 도당위 반대편. 원장님께. 도당위 원장님. 네. 이걸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일단 뭐 좋겠네요. 이달 말에 저희가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음. 그 비대위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굳이 민주당 입장에서 민생당과 통합을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희 민생당이 자꾸 통합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더 구차한 현실로 저희 스스로를 위축해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민생당은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저희도 지금 아직 내부적으로 그런 내용은 전혀 논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럼 최영호 비서관을 조금 다르게 여쭤볼게요. 해야 된다고 보세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당연히 보세요? 하지 말아야죠. 당연히 하지 말아야 네. 된다. 오히려 독자적으로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2012년 대선 끝나고 그 얘기했어요. 이제 보수 장기 집권이라고. 박근혜 대통령 나고 나서 막 자살하고 그랬어요. 보수 장기 집권이라고 막 실망하고. 근데 지금 민주 장기 집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건불 10년이라고 언젠가는 이 사실은 뭐 모르겠어요. 자이든 타이든 스스로 무너지든 상대방이 무너뜨리든 이 권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적어질 거고 사그라들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씨앗을 피워야 돼요.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민주 세력은 알겠습니다. 거의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네. 최고의 보좌관 고상진 전 보좌관, 최영호 전 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